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부동산 시장 방향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지 아니면 안정화가 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와 함께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 자세히 살펴보시죠. 금요일 우리 하모니 시간 책임져 주시는 도시와 경제 송승윤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그 뭐 1년에 한 20번 넘게 나오고 한 적도 있었죠. 6번이다 뭐 몇 번이다 그랬었던 예. 이게 지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추석 이후에 뭔가 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뭐 여러 가지 요즘 금융에 대한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청약과 세금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제도들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담보대출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렴한 데로 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아파트는 시세가 좀 정확하다 보니까 대환대출하는데 좀 용이했었는데 이 비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게 이제 9월 30일 날 그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도 소득 여건을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정도로 소득 여건을 완화를 하게 된다라면 대출 받는 그 수요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제도가 좀 바뀌는데요. 청약의 이제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에 대한 그 물량 확대.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를 넣게 된다라면은 예전에 한 10만 원 정도 했던 네. 그 금액이 한 10년 정도 필요했다. 예. 한 8년 뭐 그 정도 필요했다라고 하면 25만 원 정도 하면 한 4년 정도면은 최대 한도가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공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1,200만 원이 되겠네요.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4년 안에 이제 가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금적인 측면을 본다라면은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5% 내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비아파트도 양도세 중과하는 그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이것도 한 연장을 해서 2027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들 많이 겪고 있는데 예.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 예. 이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층간소음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심의 공공주택 사업들,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도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사업 진행들 안 되는 곳들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사업을 좀 추진을 하면서 이곳에서도 주택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있는데 일몰 기간들을 연장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멈출 수 있는 사업장들을 조금 더 그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들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층간 소음 네. 관리위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걸로 인한 이제 서로 갈등을 갖다가 좀 조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예. 중간에서 이제 5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네. 그런 세대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500세대보다 좀 세대 수가 적어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500세대가 아니더라도 이거 층간 소음 관련한 갈등은 상당한데 여기저기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스트레스가 커요. 네, 스트레스 네. 많이 크죠. 네. 무서워 아니. 죽겠어요. 맨날 얘기 걸면 또 저한테 호통질까 봐 벌써 긴장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짓는 집들에 층간 소음 많은 게 송 대표님 잘못은 아닌데 네. 말하다 보면 왜 이렇죠? 제가 모르겠어요. 순간 얼굴이 약간 빨개지셔가지고 좀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네. 아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부동산 시장 사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또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은행권이 대출을 바짝 조여서 그런지 네. 주담대 증가 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집값을 그 상승하는데 조금 그 속도 뭐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5대 은행들을 보게 되면은 이달 들어가지고 한 2조 2천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상승되는 그 증가세가 둔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주황색을 보면은 8월이고 그 약간 빨간색을 보면은 이제 9월 정도 되는데 그 막대 그래프를 보더라도 하루 이제 일 평균 증가액이거든요. 한 4,500억 정도에서 2,300억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도 4,200억에서 2,400억 정도로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2단계 그 스트레스 DSR이 그 도입이 되면서 네. 대출에 대한 그 속도, 뭐 이거 대출 정책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아무리 지금 좀 막대 그래프 안에서는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저 증가세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일 평균으로 보다 보면은 뭐 추석 연휴가 껴있다든지 뭐 휴가철이 좀 껴있다라고 하면은 저 증가세들이 좀 영업일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증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달까지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기 직전에 아무래도 9월 수요가 좀 넘어간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저 일평균 증가액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게 된다라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든지 또 늘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대출 관련된 그 정책들이 좀 시장에 그 반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한은에서도 이런 증가세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송 대표님, 예. 지금 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이 아파트 매물이 좀 늘어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네.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매물의 그 양이 늘어난다라고는 네.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아마 그 CG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 예. 경기도 아파트 매물 건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저 막대 그래프가 오늘도 잘 나오고 있네요. 저 서울에 있는 저 물량 대비했을 때 그 주황색보다는 붉은색이 이제 늘어난 그 매물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열흘 사이에 예, 그렇죠. 그 7만 9천 건 정도 네. 됐던 매물 건수가 8만 3천 건 정도로 서울이 늘었고요. 경기도도 14만 7천 건 정도 됐던 물량이 15만 4천 건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도 좀 눈에 띄는 거는 강남 상구에 있는 물량이 좀 증가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초구라든지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이 물량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이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이 높아진 가격에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이제 가격 줄다리기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매도자가 호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올린 호가에 아무래도 거래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대출에 대한 그 한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집을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의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예. 예, 그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지금 맞춰가지고 거래들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가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간 그런 추이하고 대출에 대한 그 한도 축소로 인해서 아마 매도자하고 매수자들 뭐 이런 부분들이 관망세에도 좀 들어가는 경향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거래가 예전보다는 성사되기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으니까 네. 집값 움직임 좀 어떨까요?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심리는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거래량들은 일정 부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그 증가액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거래가 그 올 상반기 그다음에 그 2분기 뭐 3분기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상승폭은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대출에 대한 그 시장 환경들이 좀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할 수 있는 환경들 조성들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주택가격이 좀 올라간 그 국면이다 보니까 급매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가 중심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최근에 거래되는 거나 분양 시장들을 보게 된다면 공공주택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이런 예. 쪽 중심으로는 가격들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청약시장, 뭐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인기를 좀 끌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올 하반기 뭐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보합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예측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방권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 적체가 되면서 대도시권 중심 외에는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그 수요 말고 비자발적으로도 매매 수요에서 뭐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크다 보니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서 집을 좀 구매를 못하는 그런 수요들은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좀 전환들을 하면서 그리고 시장을 좀 더 모니터하고 관망을 하는 그런 수요 쪽으로 전환들을 하면서 아마 전세나 월세 시장들은 좀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국내도 뭐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한데 뭐 시장에서는 뭐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라든지 대출 시장 안에서는 일정 부분 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금리 뭐 이율 같은 게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기존보다는 뭐 강한 반등세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승폭 둔화에 이어서 뭐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보합세 전환 뭐 이 정도까지도 뭐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뭐 부동산 관련한 이렇게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제목 보면은 네. 와 무슨 뭐 집값이 지방 얘기이고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만 큰일 났나 싶은 정도의 제목인데 네. 막상 들어보면 네. 한 2배 올랐다가 뭐 한 10% 빠졌다? 그게 뭔 급락이에요? 한 5억 하던 게 10억까지 갔다가 네. 그거 뭐 한 9억 내려온 거 네. 그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네.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집값이 미쳤어요 그러고 아유 근데 지금 이거는요 이 홀로 사는 1인 가구 증가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 또 독립해서 나가고 이런 추세고 그러다 보니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느는데 그럼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 텐데 네. 공급은 오히려 감소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인 가족에 대한 그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어요. 네. 예전에 그 뭐 추계를 했을 때보다 1인 가구가 뭐 2052년 정도 되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거든요. 통계청에서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고령화 문제, 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장성을 하면서 뭐 요즘 뭐 캥거루족들도 많기도 한데 캥거루죠. 근데 또 나가는 그런 그 뭐 자녀들도 독립해서 나가는 예, 자녀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 또 이혼이 옛날처럼 막 좀 불편한 그런 뭐 딱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 가족 그런데 가구들도 좀 늘어나면서 지금 혼자 사는 그 가구가 증가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소형 가구들의 그 물량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소형 가구에 대한 소형 주택에 대한 입주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건설사들이 돈이 안 되나요, 혹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소형 주택을 짓게 된다라면은 예. 서울은 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방권에 있는 뭐 1인 가구나 또 청년 세대들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사들을 많이 하면서 예. 소형 주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측면이 어허. 있고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인구가 유출되는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큰 평수 네. 그리고 85제곱미터 뭐 이상에 되는 그 주택들 뭐 이런 쪽에는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쪽을 비롯해서 뭐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큰 평수를 좀 더 짓다 보니까 이런 그 물량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경기도나 부산, 대구, 충남 같은 경우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소형 물량들이 감소하는 게 좀 뚜렷하죠. 저 지역들 보면은 아무래도 그 3, 4인 가족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나 결혼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나 뭐 이제 다른 그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이 약 한 31%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는 뭐 1인 가구 나 혼자 사는 그런 가구 수 뭐 이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뭐 공급에 대한 희소성 뭐 이런 것들도 눈에 부각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물량이 줄었다라고만 그냥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공급자들이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도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희소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요즘에 분양 경기 어렵잖아요. 예. 그 수요에 기반해서 공급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지어놓고 희소성으로 그냥 파는 어허. 그거는 좀 분양에 예. 대한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급자들하고 수요자들이 만나는 그 지점 안에서 물량들이 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시장, 소형 주택 시장 네. 알아봤고 그럼 재건축 시장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30년 된 그 주택들 서울 아파트 거래 2분기를 보면은 17.8% 정도 됐는데 3분기에는 21.2%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거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폭이 좀 덜했다. 그래서 그 덜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수요들이 접근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그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그 노원구 일대 재건축에 대한 그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재건축 촉진을 하는 이런 정책이 거래량을 늘렸고 신축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성이 좀 상대적으로 신축 대비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에 이런 기대감과 투자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들 그리고 투자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매매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 재건축도 그거 하고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선도지구 공모 신청 네.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라서 추석 연휴에도 뭐 동의서 받느라고 바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일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일기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의율이 한 95점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도 일부 동의율이 한 90% 정도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단지들도 이거 분위기가 뭐 천천히 걸어갔다가는 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단지가 예. 뭐 뒤늦게 출발한 단지도 한 80% 정도 근접을 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대비했을 때 뭐 군포의 3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나 뭐 분양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봤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뭐 일정 부분 좀 고쳐서 쓰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후되지 않았다라고 예. 하고 또 투자 수요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의 신도시 그러니까 그 고양 일산을 빼고 4개 신도시 그러니까 부천 중동, 군포 3번, 안양 평촌, 성남 분당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11만 7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되고 그다음 인구도 한 22만 명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인구 감소에 대한 그 걱정들을 하는 그 지역들 그리고 인구가 아마 주택 가격에
앞으로는 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지역들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개 그 신도시 안에서도 3개 그 새롭게 나오는 주택은 1, 2인 가구 주택들 아까 소형주택 예, 얘기를 예. 했잖아요. 1, 2인 가구 주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이나 1, 2인 가구들이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안에서도 상당 부분 좀 관심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